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는 48분인데 2분 정도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계에 맞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63회 정책지식 포럼입니다. 주제는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모색입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창률 교수님은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하고 석사 박사는 사회복지 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국회 국민연금특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국민연금 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토론자도 연이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이신 이담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담희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회 위원이시고,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또 현재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참여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그러면 정창열 교수님께서 먼저 한 3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두 분이 한 10분 정도씩 지정 토론한 다음에 제가 플로어에 디스커션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표를 맡은 단국대 정창률입니다. 제가 이 연금특위 이제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지만 1월까지 1차적으로 활동을 하고 뭐 난항을 겪었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연금개혁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좀 새로운 기존에 논의됐었던 내용들의 한계를 좀 받아들이고 좀 새로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사실은 발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제가 한 1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연금개혁 관련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제가 연금개혁에 대한 가버넌스나 전반적인 구조의 방향성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표를 하는 걸 굉장히 제가 꺼리는 사실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금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큰 두 방향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뜬금없이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의 논의에 굉장히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연금개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최악인데 사실은 거의 모든 논의들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오늘 좀 실험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제안도 있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금개혁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법정으로 해야 되는 국민연금 재정재개산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대통령 국정과제,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국회 연금특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금특위와 그 밑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연금특위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이제 주은선 교수님은 이제 국민연금법에 있는 거랑 연금특위 둘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큰 이슈는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과연 우리나라의 이 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과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틀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구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은 별도의 트랙이 있고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핵심적인 제도고, 의무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가 있고, 그리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구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국민연금이 왜 고갈된다 그러는 거냐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얼른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에 연금 기금이 55년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소득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뭐 재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상식에 반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에서 최고의 저축이라고 홍보를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보면, 현재 제도는 이제 2007년 개혁에 기초한 건데, 당시에는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된다 그랬는데, 현재 한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또 예상 그 시점이 5년 또 땡겨지는 거죠. 도대체 기금은 왜 고갈되는 거고, 왜 또 그 시점은 땡겨졌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최근에 나온 추계에 대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자료긴 한데, 뭐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이제 기금의 수준이고요. 현재 기금이 뭐 한 900조 정도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쭉 증가하다가 2040년, 41년 정도에 피크를 찍고 급격히 줄어들어서 2050년대 중반에 고갈될 거다라는 것이 현재의 계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5년 단축됐다고 얘기하냐? 뭐 엉망으로 운영해서 돈을 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출산율이나 예상 거시 경제 변수의 변화가 사실은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가장 뒤에 주요하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요, 퇴직연금 같은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제가 수치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산술 평균을 해보니까 한 5.5%고요. 퇴직연금 2.7%, 그러니까 2배가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은 굉장히 수익이 낮았는데, 작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10년을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5년이 땡겨진 이유는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거고요. 그럼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기금이라는 것이 왜 도대체 근본적으로 왜 고갈된다는 거냐? 핵심 이유는 향후 지출해야 될 금액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는 거, 뭐 받는 것만큼 내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고, 많은 국가들도 그것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축 제도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세대 간 이전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등하게 설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그 공적연금은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통적인 원칙으로서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원칙이 인구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이상의 기금을 쌓아놓는데도 못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달치도 돈도 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못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쌓여 있고 적고 쌓여 있는지가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지금 기금이 쌓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여건이 좋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한,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보험료 인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오늘의 제안도 이제 그런 다양한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빈곤경감 소득 유지인데 빈곤경감이 더 1차적인 목적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 유지 수준이 아니라 빈곤경감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Y축은 노인 빈곤율이고요. X축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KOR이 그 제일 위에 부분에 올라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좀 비슷해졌는데 과거에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들 국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노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노인 빈곤이 왜 높은가? 그것만 해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가족 부양이 악화되고 국민연금이 미성숙됐고 공적연금이 부족하고 또 자발적인 노후 준비도 부족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빈곤에 그 특화된 제도는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65세 이상 소득하의 70% 노인들에게 그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것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높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2060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26에서 28% 정도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표 하나를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연령별로 이제 빈곤율에 대한 건데요. 이걸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노인 빈곤율에 대한 건데 연령별로 이제 쪼개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65에서 74세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그래도 향후 과거 한 10년 정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최근에 퇴직 연령에 들어선 세대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는 훨씬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자산을 축적한 세대들이라서 과거의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빈곤의 위험은 일정 수준 적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 노후소득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그림은 2020년에서 60년까지의 노인 인구의 소득 구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파란 것이 노동소득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대적으로 노동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노란색,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연금소득인데요. 이것이 좀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뭐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은 OECD의 이제 노인들의 노후소득 구성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이 진한 회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연금소득에 대한 거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게 70에서 80% 수준이고 연금소득의 비중이 적은 국가들인 호주나 일본도 60%대를 차지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미래 노후 소득에서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근로소득이 높다라는 건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소득이 적고 공적 이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연금제도가 역할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의 연금 개혁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금 특위 경과 잠깐 말씀드리면 뭘 가지고 주로 싸웠나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입니다. 이제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입장과 이제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연금을 재정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 연금 재정이 안정화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 소득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두 안의 경우에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을 가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이 올라가자마자 연금 특위 제출이 됐는데 이 두 안이 모두 별다른 토론도 없이 양당에 의해서 거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거부됐냐? 뭐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라는 부분이 뭐 경제적인 충격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연금 개혁 논의가 이런 제도 논의보다는 제도 개혁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수익률을 높이면 어때? 이제 이런 얘기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여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여왔는데 이걸 마치 뭐 5%, 0.5%, 1%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위험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위험 얘기는 하지 않고 수익률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금융 쪽에서 그런 논리를 계속 강화해서 그 관련된 규제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구 연금 개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단편적으로 나왔지만 그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위가 얼마나 과격하냐면 지금 그 프랑스에서는 그 시위대가 이제 우리는 루이 16세를 죽였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연금 개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연금 개혁은 굉장히 그 서구 국가들에서 이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그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노후 소득이 안정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 소득 보장 문제도 있고 직업별 형평성, 세대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또 형평성 차원의 문제들도 동시에 있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다뤄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연금특위 제가 자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험료율 대폭 인상은 굉장히 학자들의 머리에서는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딜레마, 네 가지를 제약 조건으로 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연금 개혁 논의가 주로 대체율 높일 거냐, 보험료를 조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이 논의는요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8년, 2013년, 2018년 또 현재까지 계속 논의가 됐지만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마저 합의가 한 적이 없었고 합의한다고 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는 아주 정치적인 이유로 소폭의 보험료율 인상이 돼봤자 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있으니까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해서 이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연금 개혁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구조개혁 논의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런 발표를 굉장히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 백가증명식으로 아무 얘기나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아무 얘기도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또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연금개혁이라는 게 우리는 뭐 돈 얼마 내고 얼마 받고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연금개혁이라는 게 많은 국가들이 논의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서구 기준을 보면 전후의 노인의 어떤 소득 부족의 문제에서의 사회 계약을 인구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는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제가 오늘 좀 주요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어렵다라면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1, 2, 3 얘기를 했는데 1, 2, 3 국민연금 급여를 그러면 많이 못 내니까 많이 줄여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도 노후소득 보장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이고
너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하는 건 어때? 또 많은 국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서 막대하게 조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또 조세를 투입한다.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이 대안을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부가소득 상한을 높여서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는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 부가소득 우리가 국민연금 9% 그러면 모든 소득의 9%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553만 원까지만 9%를 내고요. 그 이후의 소득은 전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가소득 상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가소득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에 대한 마련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다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이미 부가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입니다. 연이 아니라 월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부가소득 상한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이제 사용자분이 있고 이제 본인 부담이 있는데 본인 부담은 부가소득 상한이 있지만 금액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군인연금도 사용자분, 정부분이죠. 정부가 내는 부분은 부가소득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에서도 저는 이러한 접근이 뭐 굉장히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그렇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면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현행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 부가소득 상한에서 2배 정도를 높이면 수입이 한 36%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 기준으로는 3%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반돼서 딸려 나오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은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인 주요한 대안이 됐을 때 주요하게 논의가 돼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의 대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 내에 이제 최저연금을 도입을 해서 기초연금 기본적으로 모든 다수의 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 육박하는 노후소득을 공적연금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제도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게 기초연금을 뭐 폐지하거나 통합하게 되면 이제 위너와 루저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행 기한을 두고 그 이행 과정 중에서는 택이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자체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뭐 저성장 구조 이런 거 다 아시는데 비임금 노동 비용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면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하락은 용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다만 우리나라가 제가 이 표에 이제 소득 대체, 소득 수준별로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보편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을 고려할 때는 저는 감당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일부 국가들 뭐 캐나다나 덴마크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고령화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요. 현재 가치로 50만 원 정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주면 GDP의 6%, 현재 가치로 120조를 줘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나라도 과거에 그 시민권적 기초연금을 운영했었는데요. 노인 인구 20%가 다가올 때 이걸 없앴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제도를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딴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율 대표 인상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또 일부 학자들은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 보험료 2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도 20% 정도 가까이 되고요. 뭐 프랑스 20% 넘고요. 이탈리아는 3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받으려면 받을 만큼 내야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이 복지국가 경로가 굉장히 상이하다. 서구 국가들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감세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분배를 조세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조세 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희귀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제도라서 8.3%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퇴직연금의 역할이 어느 정도 소득 유지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떤 빈곤 경감에 포커스를 둔 그런 제도로 저는 기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소득상을 2배 정도 높여서 보험료를 3%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고, 최저연금을 도입해서 공적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 얘기들, 부과되는 다양한 재반 효과들은 이 제안이 어느 정도 논의를 시작하게 됐을 때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모든 제안이 그렇지만 제 제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굉장히 비판이 있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주요한 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디펜스를 좀 적어봤습니다.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비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가 많고 소득 연금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파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보험료 부과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우리나라만큼 소득 파악이 잘 되는 나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득 파악 문제가 당연히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제도가 도입되고 바로 하게 되면 가입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이 다 최저임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도입한 지가 거의 이제 35년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비 관련된 얘기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소득 상한 무슨 근거로 당신은 2배 인상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부가소득 상한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4배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고정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데 부가소득 상한은 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2배로 지금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4배로 맞추라는 거는 저는 그냥 자기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의 노후소득 제 방안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소득 유지까지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인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는 소득 유지 기능까지 하기는 어렵고, 다만 빈곤 경감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중산층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은 우리나라에 저는 퇴직연금 제도가 강제 제도로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역할을 실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또 전문가들은 오늘 나온 토론자 박사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잘 기능할 거냐라는 것은 현재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양한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8.3%의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게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좋은데, 저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당위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제가 두 나라만,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보면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소득 대체율은 좀 낮지만 그리고 지출을 상당히 낮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빈곤율도 이탈리아랑 별로 차이가 없고요. 이탈리아는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냅니다. 33% 보험료를 내고요. 소득 대체율이 높지만 지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인 빈곤율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낮게 유지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캐나다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대체율 인상보다는 저는 소득 하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안이 100%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안이 나왔을 때 그냥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마련한 그 평가 요소는 보장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셀프 평가를 해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앞으로 다양한 안이 나왔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구 추계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식 KDI에서 한 추계에 근거한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연금 추계 같은 거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500만 명인데 현재 노인 인구 950만 명, 거의 비율이 1대4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불과 27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324만 명이고 노인 인구가 1,900만 명이 됩니다. 1.3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가 올 것인가?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런 사회는 오지 않는다. 굉장히 노동력 부족과 다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개념 자체가 바뀌든지 이민 정책 같은 등등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정책은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몇 명이 태어날 거니까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을 몇 프로가 할 거니까 이런 가정으로 인구 추계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아까 보여드린 연금 재정 추계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자기가 어떤 전문가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얘기할 거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알 수 없는 거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담희 우리 박사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담희입니다. 저는 오늘 정시환 교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한 이제 토론을 맡았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저도 큰 틀에서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일부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보면,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재앙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건 일부 보험료가 그동안 인상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인구 추계에 따른 비관적인 인구 구조 전망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 때까지 인구 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출산율과 같은 이제 다소 비극적인 결과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 이 국민연금 재정을 생각할 때 인구 문제와도 결합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기금 고갈이 이제 30여 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본다면 물론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기금이 고갈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보고 현재 한국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의 공적 소득 비례 연금인 CPP 제도는 97년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2년 전인 95년 2월에 이제 CPP의 재정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2015년이 지나면 당시 CPP 재정이 이제 고갈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사례를 보면 이 기금 고갈이 한 20여 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혁을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계약을 실시를 하였었는데요. 뭐 그때 캐나다는 뭐 급여를 삭감하지는 않고 보험료를 6%에서 9.9%로 올리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국민연금 하나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급여 수준을 생각하면 지금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급여 수준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기초연금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한 총 지출 관점에서 봐야 하고, 또 기초연금이 이제 조세 기반이라는 점에서 또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나름의 부과 방식의 제도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국민연금이 뭐 삭감이 된다거나 안정화가 되더라도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연금개혁 논의들을 뭐 저 같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 또 정부,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가상한 이 소득 인상을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대안 모색이 중요하고요. 또 이 부가상한 소득 인상은 뭐 건보와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하고 이 부가소득 상한 소득이 그동안 그냥 뭐 하한소득과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가소득 인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민연금 산식에 의해서 이제 급여, 즉 장기적인 지출 측면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뭐 A값이나 B값 또 이런 재정에서의 변화는 이제 당장은 보험료 인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많이 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상위 계층, 뭐 이 계층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상에서는 어떤 B값의 인상 또 전체 가입자 A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 재정 지출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단 자체에서도 추계 결과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네,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상한소득 인상 이외에도 뭐 최근에 가입상한 연료 연장이나 제도 소용성이 그래도 비교적 높은 모수 개혁안들이 구조 개혁의 논의 속에서도 일종의 패키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연금 도입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 개혁안이고요. 또 이것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은 이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2층에 있는 공적 소득 비례 연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조세 기반의 노후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공적연금의 소득 비례적 성격이 강한 주로 비스마르크형 국가들에서 이 조세 기반으로 한 최저연금, 그러니까 미니멈 펜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장의 형태는 최저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보편적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잔여적인 방식의 공공부조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그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층 공적 소득 비례 연금의 이제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서 최저연금 방식은 굉장히 간명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최저연금이 작동하려면 이 공적연금, 그러니까 공적 소득 비례 연금의 사각지대가 크지 않아야지만 이로 인해서 공적 소득 비례 연금에서 급여 적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최저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웨덴이 98년에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기존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최저보증 연금과 NDC 방식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뭐 이로 인해서 보편성 원리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당시 이제 스웨덴 제도가 한국처럼 사각지대가 크지 않았고 그래도 상당수가 소득비례 연금의 수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연금은 이 제도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원리 중에서 단순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의 기여 이력을 필요한다는 점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도입이 사실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8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이 30년이 그때도 채 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0년의 가입 기간을 우리가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적격 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얼마만큼 수급률이 높아지고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기여 이력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연금 도입의 가능성과 시점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재구조화라는 것은 뭐 전체 국민연금이 당연히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국민연금의 내실화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최저연금, 뭐 굳이 최저연금이 아니더라도 보완적인 수준에서 노후 최저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개혁안을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할 때 얼마나 긴 시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크게 충격 없이 제도 변화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자칫 그 기간과 이행 조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복잡성 문제가 다시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통합한다거나 혹은 최저연금 도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계층들은 일부 급여 수준의 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들을 위한 어떤 추가 급여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좀 제도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요. 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이제 연금 제도는 그 특성상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사례는 현재 기초연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해외 주요국들의 노후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로 2층의 공적 소득 비례 연금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비스마르크형 국가들 뭐 굳이 강한 비스마르크형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뭐 다른 제도와의 재분배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연금 제도라는 것은 그 기여 이력을 필수적으로 그 기여 이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스마르크형 국가라고 하는 이 소득 비례형 공적연금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 기여 이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때 기여 이력은 적어도 15년 가까이 공적연금의 기여 이력을 확보해야만 최저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이 2021년에 연대연금, 기초연금을 제도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조세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33년이라는 가입 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이제 전체 보험료율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일 텐데요. 이제 지난 4차 재정계산 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4차 때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배제된 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면 그래도 최근의 논의는 이 개혁의 논의 범위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보험료율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보험료율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퇴직연금 사실 8.3%까지 더하면 이제 17.3% 보험료율은 뭐 앞서 표에서도 제시되었지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에 퇴직연금 영역이 한 최대 20%까지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가입 이력을 확보한 경우에 60% 정도의 대체율이 가능한데 퇴직연금이 현재 뭐 법정으로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금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가정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퇴직연금을 내실화하고 또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좀 규제적 성격을 갖는 공적연금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아이디어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이연임금, 특히 이제 재산권적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현재는 실패했다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이미 국회 연금특위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임시적인 성격으로 급하게 진행되었고요. 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려야 하는 위원회인데 이 두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할지조차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주체들이 합의 거버넌스를 구성은 했지만
이게 개별적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지 어떤 합의를 위한 전체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특위의 경우에는 이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고 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특히나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혁안 도출이 쉽지 않고 오히려 논의가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민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부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합의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래야만 논의 과정의 공회정을 방지하고 수기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97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가 CPP 재정 안정화 연금 개혁을 할 때 각 그 주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33차례에 걸쳐서 그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의 전에 현재 CPP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쉽게 정리된 그 인포메이션 페이퍼를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가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들 뭐 기금 지배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보험료 인상의 수용 정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서 그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을 그래 좀 바꾸는 역할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담 없이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연금 개혁 사례로서 이제 2014년에 영국의 이제 신국가연금으로의 통합 사례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영국에서 구성한 연금 개혁 거버넌스들을 많이 모범 사례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위원회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계속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나중에는 이 자문위원회의 내용들이 거의 이제 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반영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었고 또 녹서와 같은 자료들을 발간해서 국민들이 이 개혁에 그래도 상당 부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은선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창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 보험료 부가소득 상향 조정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뉘앙스의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다고 꼭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안정론과 이제 보장성 강화론,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한 이 두 가지가 이제 접점 없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리고 이게 급여 산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어떤 안으로서 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제 마음의 일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창현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그 아까 이제 이 공적연금제도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내용 그리고 지금 해도 현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제가 못 보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보험료율 인상의 여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걸 보라고 눈앞에 갖다 들이대면서 이 보험료율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제 눈앞에 그 현실을 들이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못 보는 부분 혹은 보기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연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들이대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것도 역시도 이제 제 숙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 원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재정 안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면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제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 뭐 인구 전망이 가지는 어떤 함의, 아까 중요하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금의 어떤 사고 틀을 가지고 그 인구 구조를 계속 유효한 전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기준이라든지 의미, 누가 노인인가 자체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떤 전환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손 놓고 2070년, 80년까지 혹은 50년까지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라는 전망 자체가 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 교수님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어떤 보장성 강화의 목표 그리고 그 보장성 강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인 그 실링,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의 그런 어떤 상한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에는 사실 동의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건 좀 과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그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 대체율 인상, 그러니까 그 보장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떤 핵심적인 수단으로 실링 인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그 두 가지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좀 한계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국면에 따라서 좀 자의적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소득자들의 어떤 소득 분포에 따라서 이게 갖는 함의나 이게 갖는 효과 자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장성 강화 수단 치고는 좀 이게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정책 수단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수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급여 산식을 이제 뭐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만약에 지금의 산식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실링을 이렇게 대폭 올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은 실링 이하에 있는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A 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급여 인상 효과만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의 실링, 그러니까 7월부터는 아마 59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590만 원부터 새롭게 설정된 실링 사이에 있는 소득계층 같은 경우는 A값 인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 인상으로 한 급여 인상 효과도 있고 또 B값, 자기 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여 인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득 중간층보다 상층이 훨씬 더 급여 인상의 어떤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은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보장성 강화 수단으로서 이 어떤 실링을 조정하는 방식에 가질 수 있는 이제 복잡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단순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면 급여 구조 자체에 대한 복잡한 재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게 이제 국민연금 제도 변화와 갖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또 복잡한 소득 계층별로 달라지는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가 더 길게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법정소득 대체 인상 문제인데 이게 좀 뭐 하면 좋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만이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기제는 아니다. 다른 수단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일부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이제 사례 제시를 해주셨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하고 그 GIS라는 이제 보충적 소득보장 제도가 이제 중층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세 재원의 제도가 중층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보장을 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결국 보여주는 거는 노인 빈곤율 떨어뜨리려면은 재정 수입이 충분해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보장 기능을 억제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그러니까 조세 지출, 그러니까 조세를 통한 그런 어떤 제도의 역할을 키워보겠다. 그리고 조세 투입 더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출 총량은 어쨌든 그런 노인분금 문제에 그래도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출 총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면, 그래도 기여형 제도가 중심 제도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이점이 크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국민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중심 제도로서 어느 정도의 보장성을 갖지 않는다라면, 이게 이제 최저 보장을 하는 다른 나라 연금 제도 보면 보통 이제 대상 범위가 대체로 35% 전후인 것 같아요. 대체로 이게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희한하게 수치들이 조금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조세 재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든 간에 이게 대상 범위가 한 5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법정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다른 그러면 대안적인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예를 들면 뭐 크레딧의 강화, 뭐 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뭐 일자리 양질 개선, 그리고 어쨌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조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이게 딱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가지는 급여 인상폭이 증폭되는 효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 늘리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대안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득 대체율 인상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소득 대체율 인상은 상식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본 조치로서, 상식을 변화시키는 기본 조치로서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국민연금 제도의 목표 수준을 어디로 잡을까 얘기했을 때, 이제 뭐 비스마르크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베버리지형 쪽으로 어쨌든 좀 그러니까 최저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 대체율 인상을 하면서 가입 기간 늘리기 전략이 같이 갔을 때 실질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혼동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가입 기간, 향후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소득 대체율이 한 30% 중반 정도까지는 가는 이제 그런 식의 목표를 저는 잡고, 그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그대로 간다면 베버리지형에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연금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제 노인 빈곤 해소라는 효과를 그래도 좀 가지려면 소득 대체율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링을 높이는 이제 그런 전략하고 이게 결합된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급여 인상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 그래도 빈곤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고, 이제 나머지는 빨리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눈앞에 들이대는 이제 막 그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도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다 하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3, 40년 혹은 5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이걸 다 하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실링 이상의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기여를 도입하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실링 이상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뭐 이제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영리한 방식으로 조정을 해내는 방식,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등등.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 재정축에 나오면 항상 보험료 부가소득 기반이,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GDP의 30%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서, 그러니까 GDP의 한 10% 가까이 드는 제도를 우리가 이 보험료로만 조달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험료 부과 소득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반 자체를 넓히는 거, 아마 이제 그 실링을 넓히는 것도 그 접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인데 획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예, 이제 어쨌든 그런 재정 구조, 조달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정 안정 얘기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보험료 인상으로 다 하자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제 기초연금하고 최저보장에 병존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면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현 세대 고령 노인들에 대한 좀 튼튼한 보장, 그러니까 현재의 좀 고통을 덜어주는 이제 그런 좀 획기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캐나다 GIS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래도 상당 기간은 한 2, 30년간은 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퇴직연금 시장은 큰데 이게 실제 연금 수급률도 낮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 범위만 가입자 수만 늘려서 될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지나친 낙관의 근거는 어디에서, 아니 되게 현실적이셨던 분이 왜 갑자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낭만적이실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제가 10분 먼저 시작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정창열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전에 플로어에서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만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네, 먼저 우리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인 최현태라고 하고요. 평소에 연금 관련해서 정창규 교수님 논문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일단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도 너무 잘 들었는데, 부가소득 상한을 올린다는 방안이 일단 국민연금의 수입을 늘리면서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더 이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좀 매우 현명하신 방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그 부가소득 상한을 처음에 그 설정할 때 평균 소득의 4배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부가소득 상한을 지금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2배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균 소득에 연동을 해서 고정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은성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때 나온 방안과 좀 비슷한 취지로 이제 부가소득 상한을 높이게 되고,
그 효과가 이제 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 효과가 어떻게 그 분배되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냥 단순히 보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효과가 입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네. 재밌게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소득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정 교수님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가서 소득이 이제 연금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이 한계 인상이 특정한 작은 밴드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부가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인상률이 뭐 70%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율 자체가 마지널하게 확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법론적으로 아까 추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추계를 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장기 얘기를 막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서 미래가 이렇게 블리크하니까 이제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또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추계가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방법론적으로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미래라는 방법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 우리가 어떤 여기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그 예측된 미래가 바꿔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연금은 세대 간의 소득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현재의 세대가 과거의 세대를 혹은 미래의 세대가 현재의 세대를 부과하는 이런 소득 이전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세대가 현재의 세대를 지금 부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기존의 세대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노인 빈곤의 40%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연금 기금이 이미 노인의 그 부분의 돈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세대가 우리한테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세대는 그 쌓여있는 기금을 가지고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연금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젊은 세대가 자기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치게 젊은 세대가 현재의 세대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 현실에서 약간 좀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해야 정책적인 개혁의 어떤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두 분만 저희가 질문을 받은 걸로 해서 전창열 교수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뭐 한 2, 3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 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이 논의가 그냥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는데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료율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얘기해왔지만 제가 이제 부가소득 상한도 얘기했고 소득 범위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 범위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논의가 저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진짜 이제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절대 보험료율을 못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지금까지 15년, 20년 동안의 대결적인 이런 갈등 하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은 해봤자 아주 최소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부가소득 상한이나 다른 소득 범위나 이런 다양한 범위부터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다른 접근 또 궁극적으로는 보험료율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통이겠죠. 어소독스겠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관적이냐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이게 어떤 산별 기금이나 어떤 그런 노동자 단위에서 어떤 기금 형성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금융기관의 계약형하는 방식에서는 그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산업 단위나 그 기업 단위나 이런 그 플랫폼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율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종식연금이나 이런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들이 저는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권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뭐 세대 간 이전 이런 부분은 참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말 딜레마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을 저축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이니 다른 얘기들을 할 때 왜 갑자기 말이 바뀌지? 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잡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저희가 잘 숙지해서 알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제 개편 이야기도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알아야만 제대로 바뀔 수 있는 제도들이라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개수 조정,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기여율 개수 조정으로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게 오늘 좀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보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비스마르크 이후의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회적인 그 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을 다 해줄 수 있는 걸로 갈 건지,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어떤 게 가능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사실 먼저 선행이 돼야만 구체적인 도구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거의 없다라는 게 참 아쉽고요. 이런 논의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